영화 아웃포스트의 배경이 된 함대시 전투를 소개하면서 영화와 실제 전투가 어떻게 다르고 같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캄대시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계셨었잖아요. 네, 동부의 파티카라는 곳인데 거기서 이 캄대시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파키스탄 국경을 따라서 이제 조금만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거기가 캄대시고요. 제가 있었던 곳은 조금 아래입니다. 거의 비슷한 지형이고 거의 비슷한 작전을 하는 컴뱃 아웃포스트에 제가 있었죠. 아웃포스트라는 명칭이 예, 원래는 아웃포스트는 진지, 전초기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아웃포스트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주로 많이 부르는 단어는 컴뱃 아웃포스트라고 합니다. 컴뱃 아웃포스트는 사실은 굉장히 작은 규모예요. 중대 혹은 중대보다 소수의 인원들이 이제 있는 곳이고, 그리고 FOB라는 게 있습니다. FOB이라고 부르는데 FOB는 Forward Operation Base, 전진기지죠. FOB는 규모가 되게 커요. 대부분의 FOB는 비행장도 있고 식당도 제대로 된 식당이 있고 이렇습니다. 이 영화는 어떤 영화인가요? 이 영화는요, The Outpost Untold Story of American Valor라는 제이크 타파의 원작을 영화한 것으로 지상 최악의 전초기지를 사수하기 위해서 끝없이 몰려드는 탈레반들과 이 미군의 혈투, 그리고 사투를 그린 곳이죠. 53명의 미군 병사들이 그곳에서 전투를 벌였고요. 그리고 그 아웃포스트의 이름은 OP 키팅이라고 합니다.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보급을 받아야 됩니다. 뭐 탄, 기름 뭐 다 받아야 되죠. 보급로가 적당하지 않았어요. 어마어마하게 다니기 힘들고요. 보급품을 실은 차량이 억지로 거기로 가려고 해도 IED나 아니면은 이 매복한 탈레반의 먹잇감이 되기 너무 쉬웠어요. 실제로 차량을 옮기다가 지휘관이 전사를 해요. 그래서 그 전사한 지휘관 이름 키팅을 따서 전초기지 키팅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은 정말 최악의 지형에 전개된 그런 곳이었어요. 가파른 산에 둘러싸여 있었고요. 만약에 적의 공격이 진행이 되면 사방에서 이 고지에서 이 아래로 쏘는 사격을 받을 수 있는 지형이기 때문에 방어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고요. 그곳은 지리적으로 보면 사실은 아웃포스트를 만들면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여기는 부대를 세우면 안 되는 곳이다라는 게 명확할 텐데 왜 거기다 세웠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곳이 이 동부 지역, 파키스탄하고 아프가니스탄 국경 지역이잖아요. 보통 파키스탄을 통해서 불법 무기와 그 전투원들이 유입이 됩니다. 그들을 끊어내는 게 이 앞으로 전투의 양상을 막는 되게 좋은 방법이었고요. 그들이 들어오는 걸 다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지역의 주민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면 못 보던 사람이 들어왔다 그럼 신고를 해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얻는다, 이런 민사작전의 일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 만약에 미군이 가 있으면 이들은 그냥 전투 임무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있었던 전초기지도 그랬고 군사작전을 하면서 동시에 민사작전을 합니다. 뭐 이를테면은 학교를 지어준다든지 발전기를 놔준다든지 아니면 병원을 지어주는 그런 일도 같이 하는 거죠. 그렇게 민사작전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았죠. 이 전초기지로 전입해오는 모든 부대는 거의 매일 저격이나 박격포 공격을 받았고요. 전투가 벌어진 2009년 이 기지에 전개된 48명의 미군과 24명의 아프간 국방군에게 9개월 동안 총 212번의 공격이 쏟아집니다. 이게 사실 미치는 일이에요. 저도 파티카에 있을 때 공격을 당하는 것도 있지만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야간에 특히 취약 시간에 우리가 쏘는 경우도 있어요. 군인들도 잠을 자야 되는데 이 9개월 동안 212번에 공격을 당한 거지 우리가 공격한 걸로 따지면은 저게 아마 숫자가 2배 이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무지한 스트레스를 받았겠죠. 그리고 9월 말이 되자 탈레반의 대규모 공격이 이 기지에 실시될 거란 정보가 거의 매일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정보 정말 많아요. 굉장히 아프가니스탄의 이 산악 지역은 어떻게 보면 고립된 섬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의 그 아주 외진 마을보다 더 외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소문만 들으면 그걸 계속 재생산, 재가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정보를 또 미군한테 주면 미군이 또 뭐를 상금도 주고 물건도 주니까 계속 자기가 들으면 다 주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득이 될 때도 있지만 독이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오니까 언제 진짜 공격이 들어올지 모를 정도로 정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정보도 미군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양치기 소년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공격이 많이 들어온다라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아, 이것도 거짓 정보일 거야 라고 생각을 미군이 하고 있었어요. 2009년 10월 3일 날 아침 기도가 끝나자 300여 명의 탈레반 전사들이 지휘관 압둘라만의 지휘에 따라서 5시 58분경부터 중기관총 사격을 가하면서 어마어마한 화력을 쏟아붓습니다. 뭐 B-10 무반동총, 박격포, RPG 등 이 탈레반이 가지고 운용할 수 있는 이 강력한 화력들을 다 전초기지에다가 쏟아붓죠. 탈레반들은 이미 이 기지의 주요 거점 위치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기지 방어 화력인 120mm 이 박격포 진지 그리고 험비에 장착된 중화기부터 이 차근차근 때리기 시작합니다. 치열한 교전이 계속 되고 있었죠. 그러면서 미군 사상자가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최초 공격에서부터 이 50분이 지난 6시 50분에는 드디어 기지 내에 기지 방어가 뚫린 거예요. 이 탈레반이 기지 내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상급부대에 전초기지 키팅하고 인근에 있던 감제고지 프리처가 이 적에게 강한 공격을 받고 있다는 무전을 보냅니다. 그 영화에서 나온 배경이나 실질적인 것들은 얼마나 사실에 가까웠었나요? 제가 직업병이 영화를 보면서 고증을 많이 찾아요. 잘못된 점, 오게티 이런 거를 잡아냅니다. 왜냐하면 다른 언론사에 한참 영화의 오게티를 기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전쟁 영화를 보면 이 오게티를 찾습니다. 정말 찾기가 힘들었어요, 이 영화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 영화에 배우로 나온 두 분이 실제로 이 전투의 현장에 있었던 바로 그분들이에요. 현장에선 이랬다, 현장에선 이렇게 했다, 현장에서 이렇게 움직였다, 이렇게 고증을 해주니 이 영화가 이 고증상에 문제가 있으면 그게 오히려 이상이 있겠죠. 심지어 어떤 고증까지 있었냐면 후반부에 지휘관이 하나가 와요. 이 지휘관이 되게 특이합니다. 화장실을 안 가요. 뭐 막사라고 보실 수 있죠. 그 자기 생활 공간에서 소변은 이 피트병에 싸서 그걸 모아둬요. 화장실도 웬만하면 안 가려고 그래요. 그 이유가 탈레반이나 아니면 저항 세력이 좋아하는 이 저격 포인트예요. 왜냐면 인간은 누구나 언젠가 싸야 돼. 거기를 안 올 수 없어. 모든 병력이 와. 특히 지휘관 너무 쏘고 싶죠. 그래서 이 지휘관이 겁장이라서 그러기보다는 경험 많은 지휘관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거죠. 화장실이 어떻게 보면 고증의 제일 핵심? 고증의 핵심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근데 이럴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영화를 보시는 분 중에 그 화장실에 대해서 사전 지식이 없으면 저 지휘관 정말 이상한 똘끼 있네. 자기 소변을 부하한테 자꾸 버리라고 그래. 그래서 똘끼 있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저 보는 제 입장은 전 이해가 됐어요. 거의 고증에서 완벽하다. 그렇죠. 제 생각엔 그래요. 고증에 완벽하기는 정말 힘들어요. 제가 본 영화나 아니면 콘텐츠 중에 고증에 정말 완벽했던 거는 밴드 오브 브라더스 정도? 그거는 고증의 환자들이 작업에 들어갔었잖아요. 스티븐 스필버그 들어갔었죠. 톰 행슨 들어갔죠. 그 환자 2명이 들어갔는데 뭘 더 하겠습니까? 모든 영화는 고증이 완벽하긴 정말 힘듭니다. 그 이유는 돈이 들어가고요. 고증도 아주 중요하지만 고증보다는 스토리 전체가 잘 흘러가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이죠. 한지시 전투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로메샤 하사는 이 가용한 병력들을 이용해서 기지 내에 들어온 탈레반을 내가 한번 밀어내 보겠소라고 반격을 제안을 하죠. 그리고 지휘관은 할 수 있냐? 할 수 있다. 그래? 그러면은 해보자. 이 마지막 도박수를 던집니다. 그래서 미군은 병력을 둘로 나눠서 클린트 로메샤 하사가 지휘하는 병력은 탄약고 중심으로 서쪽으로 적을 밀어내고 조나단 힐 중사의 병력은 동쪽으로 적을 밀어냈습니다. 이들의 이 목적은 사실은 정문까지 들어왔던 탈레반들을 밀어내는 거였어요. 로메샤 하사와 병력들이 이 지상에서 분전을 하는 동안 전초기지 지휘관인 분더만 중위는 F-15, A-10, B-1 아파치 헬기 등의
이 지원받을 수 있는 모든 항공 자산을 가용하여 탈레반 위치에 약 16톤에 달하는 폭격을 유도를 합니다. 16톤 어마어마한 거죠. 미군의 어마어마한 항공 폭격과 로메샤 하사의 지상 병력들의 이 분전으로 다시 기지의 주요 지점을 탈환을 했고요. 탈레반들은 그때서 이제 퇴각을 실시를 하죠. 8명의 미군이 전사를 했고요. 22명이 부상을 당했고, 키팅 전초기지를 공격했던 탈레반들은 약 159의 시체를 남겨두고 퇴각을 했습니다. 키팅 전초기지는 폐쇄가 결정이 됐고요. 이 이동이 가능한 모든 장비를 챙긴 뒤에 10월 6일 B-1 폭격기의 폭격으로 완전히 파괴를 했죠. 그 말은 그 지역의 어떤 민사작전이나 이런 것들을 포기하겠다 뭐 이런 건가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려다가 놓친 것 중에 하나가, 이 기지는 처음부터 사실은 여기에 기지를 두면 안 돼 라는 지형에다가 그냥 둔 거예요. 정확히 연구되고 보고된 결과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미군의 아집과 독선이다. 우리가 언제나 항공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탈레반들이 그렇게 대규모 공격을 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만약에 공격하면 우리가 다 쓸어버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그런 기지에는 두면 안 되겠구나 라는 그 연구가 이제 점점 무게가 실리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투에서 의회 명예훈장을 받은 사람도 나왔다. 의회 명예훈장은 사실은 살아서 받기가 정말 힘든 이 훈장입니다. 죽어야 받는다고 알려졌는데, 단일 전투에서 2명의 생존 병사가 이 훈장을 받은 건 이 베트남전 이후에 약 40년 만의 일이죠. 크림트 로메사 하사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엄호 없이 공격적인 공격 계획을 짜서 실행을 했고요. 그래서 심지어 수많은 이 아군 병사들을 살리고, 그리고 이 전투의 양상을 뒤바꿔 놓는 그런 전공을 세웠습니다. 카터 상병은 400여 명의 탈레반으로부터 포위 공격을 받자 다친 전우들을 응급처치하면서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를 10회 이상 오가면서 동료들을 구해낸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대세 콘텐츠로 떠오르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실제 특수부대원들은 어떨까요? 델타나 대북으로, 네이비실, 레인저, 그린베레, SAS, SBS, KSK, PJ, 그리고 CCT 분들도 만나봤고, 이거 언제까지 다 말씀드려야 돼요?